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의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읽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설명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지국장 정형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입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6쪽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사회 보장 욕구 조사
25개 읍면동 및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공청회 및 보고회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개의 추진 전략, 12개 중점 추진 사업, 66개의 세부 사업을 도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기획 및 평가를 통해서 평택시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명예수당, 참전수당 등 51억 1천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등에 연간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훈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훈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9,309가구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총 24억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소외계층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생활 기반 형성에 도움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31,970명에게 1인당 6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소에 입원 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96,395가구에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복지 안전망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는 9월 말 기준 29,659세대 43,869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7.6%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9번의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서 289건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하였으며 의료 남용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을 막고자 의료급여 수급자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으로 14,624세대에 67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초, 중,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신입생 690명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를 국민의 개인별 욕구와 생활 실태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복지급여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42,430건의 수급 적정 자격 및 급여 여부를 확인 관리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생활 변동 사항에 따른 복지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 근로사업은 현재 약 74억 원의 예산으로 36개의 다양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시 자활기금 중 9,600만 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과 취창업자의 성공수당,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북부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북부 노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북부 복지 타원의 공간 부족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3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351평방미터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한 어르신께 쾌적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140쪽 평택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 5개 봉안담 등 철거 및 대체 시설 설치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봉안당 만장식이 2023년 도래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을 하게 되었으며 총 공사비 199억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00평방미터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적대기실, 휴게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추모관 신축을 위해서 현재 건축공사 168억 원에 대한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원가 심사 진행 중이며 12월에 제2모관 계약 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개 봉안담 등 철거 및 대체시설 설계와 공사 예산은 21억 6,700만 원으로 지난 3월 설계 준공 후 7월부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추모공원 주차장 내 임시 사무실 및 재래단 설치가 완료되었고 11월 중으로 철거 작업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장애인 1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민간 배치 인턴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평택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단순한 공공 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으로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과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서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275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78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에 공사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는 신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많으셨죠,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사업 이어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일도 사업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코로나 전국이었는데도 우리 청년들의 활동은 그래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청년 쉼표, 쉼표가 작년 7월에 개소된 것 같아요. 좀 작년에 좀 운영 좀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뭐 우리 그 방문자 수도 그래도 처음에는 좀 적었습니다만 올 9월까지 집계를 보면 그 센터의 쉼표에 방문자 수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 많이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 좀 끝나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쉼표가. 그래도 올해 예산이 3억 2천이었던 걸 알고 있었고 지금 뭐 전반기 1억 6천에 대한 결과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청년 쉼표의 그 운영 지금 현재 좀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시의 시장 및 정책 의지도 예, 크시고요. 평택시에 위탁을 준 건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쉼터 운영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4개 사업을 추가해서 9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고 이제 청년 뭐 정책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지원, 뭐 면접 정장 대회 같은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되고 저희 시 이제 그 조직 개편에서 청년 정책과가 또 별도로 또 확대 개편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에서 이제 청년 정책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또 작년에 한 7월부터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9개월 정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 집행부나 또 수탁기관이나 그 센터에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이용률이 늘어나거나 어떤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연령대를 보면 한 25세에서 29세 정도가 그 중에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께서 접속률이 굉장히 많았고 또 참여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데 우리 시설 같은데 보면 되게 한 층으로 얻어서 한 층에서 이제 업무를 다 보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지금 3명이에요. 3명인데 굉장히 분주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좀 가서 그 업무를 잠깐 좀 봤습니다. 사실은 보고 왔는데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운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과 후에 또 시설 운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3,800명 정도 9월까지 이렇게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액 대비 그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알바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시간제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3명이서 하기에 굉장히 좀 버거운 실정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운영비가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올랐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더 프로그램을 좀 늘려야 하고. 근데 이제 단지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력은 그대로 정체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욕심을 내서 일은 하고 싶지만 사업비는 늘어나고 인원은 정체돼 있으니까 앞으로 5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안에. 그렇다고 보면은 인력 충원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의 욕심은 많지만은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뭐 센터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난관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력이 또 만약에 중도 포기하게 돼서 선생님들이나 매니저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의 관계 개선했던 그 청년들과의 관계 개선이 또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또 새로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서에서도 인력 한 명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죠? 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지원센터가 이제 개관을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상황에서 사실 그 운영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런 그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많이 이제 업무를 접해봤거나 이랬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나름 그 시행착오나 이제 뭐 이런 혼선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청년 그 쉼표가 청년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제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센터랑 항상 같이 이제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그 청년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 개개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오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운영의 묘가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좀 미비한 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 운영 규정을 좀 재점검 좀 해보시고 보완할 점을 좀 보완하고 어차피 청년의 어떤 특화된 공간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과감하게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마련해주고 확보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문화 활동에 되도록이면 지장이 없도록 좀 신경을 다양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년 반이라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좀 고민하지 않으면 그쪽 센터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해가지고 지금 7개 정도가 있죠. 재활 시설. 네네.
7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 품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그 고덕에 있는 꿈나무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이에요. 이 배전반 같은 경우에서 생산이 되면 지금 어디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혹시 그 1년 매출 같은 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매출 자료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과제빵이나 뭐 복사용지, 그다음에 뭐 쇼핑백, 현수막 잉크, 화장지, 복사지 이렇게 쭉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배전반하고 쌀이에요. 쌀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닐 거고 그 쌀을 그러면은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정하는 업체에 이분들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어느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과정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단은 벼를 구매해서 정미를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쌀에 대한 판매처는 어디 각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판로가 지금 어떤 각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그 판매 그런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 하고 있는데 이 수매처가 어딘지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아마 저기 의도를 알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그 장애인 재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 재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그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를 해서 타당성 있는지 근거를 찾아보고 법적 근거나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주는데. 집행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특이하게 직업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목적성에 맞게 사업을 써서 결과를 얻어내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판로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실 거고 생각보다 어떤 수익이 더 나았었던 경우는 사례를 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사례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노력에 비해서 집행부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분들이 먼저 그 요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면 오늘 그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 세 부서가 뭐 다른 부서가 뭐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복지에서는 제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예산은 나가지만 나간 예산을 갖고 어떻게 1년 동안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하는 건데 결과치들은 당연히 갖고 들어오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21년 한 해 동안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고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22년도에는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을 갖고 들어오셔야지 예산 얼마 썼는데 남은 게 이거 얼마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질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시에서 보조 사업이든지 뭐 도비 매칭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사후에 관리 감독된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26페이지로 넘어가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새해의 복지정책을 새롭게 수립을 하는 건데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21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새롭게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사회복지사들 그 처우 관련해서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한 뭐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그 감염자들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생활비를 이제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한시적 그 생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이 이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됐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한 상황이었죠. 20년, 21년. 자, 그럼 22년도 이제 23년도는 조금 더 변화된 일상적으로 다가온 이런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요. 쭉 보다 보면 어떤 그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되는 사항에 한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데 뭐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이 없는 새로운 거는 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기보다는 2020년, 21년도는 참 힘들게 우리 복지국이 달려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노인복지하고 사회복지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다른 업무를 전혀 하실 수 없을 만큼 달려온 그 시기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수고도 보이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 만큼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7페이지 지금 보훈 대상자 예우 이 면에서도 제가 또 조금 가슴이 아픈데 이게 그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 더 이 국가보훈 대상자 그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요 정도 매년 나오는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늘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이라 150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와서 3천만 원에 대한 그 위로금이 나갔는지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공자의 이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6.25 참전 유공자이시고 그쵸. 이제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도 이제 후손들이지만 사실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제 사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150명 정도 이게 조금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집행부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계획을 조금 잘 세워서 살아계셨을 때 이분들이 조금 더 행복을 느끼시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 복지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보훈 대상자에 저희가 차량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 규정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점검이나 관리가 있어서 이동이나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장애인 만큼 고장 수리 내역 같은 거, 사고 이력 같은 거 잘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잘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네, 명예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5만 원 추가로 올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보훈 일자리가 없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보훈 일자리에 보훈 그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한 35명 대회를 1차적으로 한번 일자리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지금 각 부서에 소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현중탑 뭐 주변 청소라든지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보훈 그 대상자 연령대에 맞는 그런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한 35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이고 여건이 되면은 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금액도 중요하시지만 금액보다는 내가 사회에 같이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다라는 이런 성취감이 사실은 지급되는 어떤 보수보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35명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시범적이니까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장성 있게 계획을 좀 잡아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셨을 때 어떤 일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감 있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기대 효과가 민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단위 통합적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체감 온도가 향상이 됐다. 주민들의 이거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찾아가는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항상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그 공적 지원이나 민간 지원, 그리고 더 이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그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읍면동에 계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촘촘한 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그거를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처리가 됐을 때는 만족도가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하시는 일인데 얼마 전에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가 아는 분은 아닌데 어떤 그 어려움이 처해 있었고 이분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일정에게 수당을 또 그 수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일정에게 수수료를 50에서 100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평택에 임대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왜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어떤 사회적인 그 자기를 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본인이 대행을 해서 신청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분들한테 50에서 100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알아본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없다.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고 연결을 해줬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걸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어떤 그 처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조금 더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웃살핌 행복도하기 1:1 매칭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저희가 그 2017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네. 관내에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독거 노인 중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1:1로 매칭을 해서 이제 안부도 살피고 그때 이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그 돌봄 시스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건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외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화나 어떤 상호 연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신 처리를 해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이렇게 지금 매칭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620명 정도 623가구인데 되고 예.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500명 정도 됐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5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 4년 정도 하면서 지금 123가구 정도가 늘은 거네요. 이분들의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텐데 불편하고 수고로움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갔을 때 이게 좋은 사업이 되는 거지. 이 홍보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 해가지고 저희 청년 정책과가 신설이 되죠. 자, 여기에 가장 큰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신설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 평택시가 청년 인구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추구하는 거는 청년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복지, 경제, 뭐 여가나 이런 거 포괄적으로 좀 맞춤형 청년 정책이 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추가한다면 이제 청년의 자립,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행복지수, 복지, 여가는 자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느끼는 행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립이 없는데 시에서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해주고 복지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여가는 자립이 없는 상태에서 여가는 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정책과를 신설하는 거에 목적성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걸 가장 기본적인 걸 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 복지, 여가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립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직 신설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시죠? 이제 청년이 이제 취약계층 청년도 있고 네. 기존에 있는 청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맞추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은 모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잘 알겠습니다. 네, 청년은 다 어렵습니다. 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일 수도 있고 마음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청년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노인도 그렇지만 청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축제 행사 추진 실적에 보면 눈에 띄는 좀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검 그 사례 수기 발표회가 있었어요. 이게 성과 보고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성과 보고회보다는 어떤 사례를 발표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를 읍면동별로 이제 그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사례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읍면동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가 되는 차원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보고회는 저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읍면동에 계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그 민간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공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과를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자, 책자는 몇 부 정도 만드시나요? 250부 정도 만듭니다. 어디 대상으로 여기 참여자하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읍면동으로 나가긴 너무 적은 양이라 여쭤봅니다. 일단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0개면 뭐 한 10개씩 10부가 못 나가겠네요. 여기 오신 분들 가져가시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응? 저희 복지상임에도 이런 것들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대처해서 됐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똑같이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네트워킹 파티 해가지고 청년에 대한 정책은 뭐 너무 많은데 네트워킹 파티는 어떤 거예요?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청년 그 조직을 처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 조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청년 조직이 이제 처음 그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활동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시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는 네트워킹 파티는 하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이제 그 청년 네트워크 원래 회의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저희가 2일 날 성과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파티 때 나온 안건이 이번에 그 청년 정책과 신설하는데 기본이 됐겠네요. 네, 그런 여론도 있어서 예,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힘을 실겠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 이번에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 아동,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보훈 이런 쪽을 다 아우르시는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우리 복지 쪽도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갈 때 정말 의견 수렴을 할 때 버릴 의견은 하나도 없다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나서라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가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 현황을 보니까 합정복지 사회복지관하고 불합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이용 인원이 일일 250명, 50% 운영, 그 밑에도 200명, 50% 운영. 50% 운영이면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는 그럼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이 50% 운영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 초까지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성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자제를 했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제한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합정복지관 같은 저희도 저 점심 밥봉사들을 해보고 했는데 만약에 뭐 50% 운영이 한시적인 거라면 모르지만 또 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그게 염려돼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여기에 이어서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지? 69페이지 보면은요. 각 시설 점검 결과 지정 및 조치 사항인데 또 합정복지관하고 불합복지관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 여러 가지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도 있고 시정 조치 이렇게 했는데 복지관의 그 이런 뭐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도 점검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행정처분이나 시정 조치 이런 게 나오면 그쪽에서 하고 나서 또 1년에 다음 1년 있다가서 검사를 하시나요? 조치를? 내용을 확인을? 저희가 이제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시정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보고는 즉시 받고 있습니다. 즉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만에 하나 또 혹시 또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어르신들이나 거기 혜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 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과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시립 추모공원 저는 제 2관을 건립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1관에 재래단은 몇 개나 있죠? 지금 12,138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재래단. 재래단은 지금 아마 철거 아니 현재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철거하기 전에 저희가 그 재래단이 한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일단 철거했고요. 저희가 임시로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단이 왜 그러냐면 유족들이 재래단이 좀 모자라서 기다리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관을 건립하면 혹시 재래단은 몇 개가 되는지는 알고 10개소를 10 재래단에 개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일기에는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힘들기도 하고 유족들 마음도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또 같은 힘겨움이 더해져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마 10개 정도로 하시면 좀 많이 되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재래단도 위령제 지낼 때 재래단이 열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수렴을 해서 보니까 저 종교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재래단도 여러 가지로 색채를 없애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종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봤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10개로 했으니까 이거는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의 1기는 거의 만당이 거의 다 해가지고 있죠. 2024년 6월 정도까지는 6월 정도까지는요. 이관 신축 전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신축도 아마 시급한 건데 이 시기 적절하게 오기인데 빨리 신축이 돼갖고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여기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9번 페이지 보면 청년 희망도시 구축에 한 청년 정책이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누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걸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자기네들도 거기서 배우면서 사회에 진출할 때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년 면접장 무료돼요. 이거 그러니까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청년 그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뭐 프랜카드도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지인의 아이가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서울에 가서 옷을 5만 원 구두하고 옷을 5만 원 주고 빌려대서 어머 평택에도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남겼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더라고. 이런 홍보를 고등학교 학교 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교를 위해서나 아니면 사회 진출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들이 할 일을 위해서 찾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학교 측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무료 정장 대여도 있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뭐 대학교 면접 시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의외로 대학을 다 가진 않아요. 의외로 사회 진출을 하려고 사회 진출적으로 눈을 돌리는 아이들도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복지국 정책상에서 청년 지원 시정 요구 사항이에요. 조치사항. 청년 지원센터 이용 대상자하고 강범에게 적절한 사업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지적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담, 커뮤니케이션 클래스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상담은 아이들한테 해주는 상담은 직업 뭐 취업 상담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사회 진출 상담도 있는데 이런 상담은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진로나 취업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음이 그 좀 어려운 그런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담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집단으로 해서 집단 사례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맞춤형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청년들의 나아갈 길이 또 본인들의 의견이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지원센터에서 주로 이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인지 이제 파악을 해서 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이제 운영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 그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청년들과 이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필요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들은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월세도 지원해주고 최종 생애 1회 12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혹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이제는 청년 이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자리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내년부터는 그 평택 그 산업진흥원에서도 청년들 창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위해서 혹시 무슨 뭐 기술센터 아니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 맞춤형으로 그 원하는 뭐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네트워크 같은 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일자리 쪽에 이제 그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뭐 취업을 위해서 이제 무슨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런 그 훈련비를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예를 보면은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시골 같은 데는 뭐 쓰지 않는 버려진 폐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뭐
리모델링을 하고 해갖고 거기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게 많고, 요 최근 근래는 서천에 보면은 삶의 기술학교라고 해서 뭐 캠퍼스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배우고 노력하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갖고 자기네 자립 활동을 하는 게 많은데, 우리 평택에도 청년들이 요새 청년 취업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위에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그 청년 정책들이 이제 시의 각 부서별로 기능적으로 분화돼 있던 거를 이제 내년 조직 개편하면서 청년 정책과로 되면은 그런 기능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좀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나이에 또 이르신 것 같고, 우리 평택이 청년 인구가 작년보다 한 4,000명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인구수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꼼꼼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월세 지원이나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런 건 신규로 올해 다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일부 보면 한시적 특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엔 전혀 올해는 소진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 정책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든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아마 여기 와는 추진실 실적들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많이 내놓으셨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겠지만은 그렇게 검색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를 통해서건 또 어느 노트를 통해서건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올해 한 것 같은데, 신규로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이 있어요. 청년 전월세. 이것 또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또 이게 직계가 될까요 하는 생각도 있고, 과연 우리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이 정책에 맞게 얼만큼 하고 있을까. 취약계층 상대인지 어떤 요 조건이 있겠지만은 청년이 39세까지인가, 이거 34세까지인가, 39세까지인가요? 39세까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확인 여부나 통계 자료나 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요? 예,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 그 권역별로 남부, 북부, 서부의 그 지부장님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네. 71개 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셔서 예, 저희가 예. 이제 예산 요거에 꼭 필요한 그 예산 이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분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겁니까? 네네. 아니 작년 21년도에 보니까 그게 또 22년부터 실행한다고 돼 있어서 1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자진해서 이렇게 업소에서 참여한다는 게 좋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함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수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우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요즘 복지국이 연말에 다가와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도 현안들 이렇게 해결하시냐고, 또 국장님 또
교통사고과에 다녀서 그동안 불편함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또 행감에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장님 너무나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집행부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재단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노인장애과장님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함 전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들이 보조금이 지급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몫이 뭐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건지. 저희가 단체별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단체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만큼은 정말 우리들이 좀 기리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또 우리 후손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적인 좀 행정 반영을 해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재정도 충분히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물론 우리 예전에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라는 거는 사실 뭐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급여를 이제 받으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해결을 못 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그 공적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사례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게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서 저희들이 최대 지원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사업은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네. 만약에 더 중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재정해 놓은 게 50만 원인데 50만 원 이상은 지정이 좀 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로도 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50만 원 정해진 거죠. 50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 이제 50만 원 이하로 실비일 경우에는 실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가구당으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인원수입니다. 사람당. 그럼 올해 우리가 지원은 몇 분 정도 나가셨어요? 지원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보면 14가구로 지원해 주신다고 돼 있길래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가구당 지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인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그래서 가구당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구당이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구라고 표시가 돼 있길래 그러니까 14가구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가구로 지원하는 거하고 명으로 지원하는 거하고는 인원수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큰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인원수로 지원이 나가는 게 확실한 거죠? 네, 가구라고 표현된 게 잘못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질환에 대해서 그 한정 이 질환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만성 질환이라고 정신질환, 뭐 알코올依存 뭐 그런 거 항목에 포함됐을 때만 이 뭐 골절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사각지대 대상자로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공공이나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에서 하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긴급 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이제 인했을 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만성 질환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만성 질환 또는 뭐 정신 질환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를 사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사 협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지원이라고 예산 항목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복지사 협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90지원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은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워크숍이라고 해서 교육만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고 거의 잠시 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워크숍을 가거나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이 하나의 일의 연장선상에 서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협의를 잘 갖춰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서 이 부분도 저는 자꾸 그냥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평택시의 복지는 우리 복지사협회에서 또 일이 당당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그 필요경비 일부분하고 워크숍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 비용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사기 진작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은 뭐 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한번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듣긴 들었는데 우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에 대한 목이 있었어요. 그게 한 1억 9,200 정도 예산 편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는 운영 장비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운영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 기부식품 등이라고 해서 이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배경이 한번 좀 궁금합니다. 기부식품 등에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법률에 의해서 그 당연 사업장으로 지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기부 활성화가 관한 법제 그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은 도비 사업은 이제 일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연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일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 일명을 지원받는 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2 사업으로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 우리는 인건비 지원이 네, 되는 거죠. 인건비랑 운영비도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분인데 올해부터 한 분 더 늘려서 6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성과 같은 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 성과는 어떻게 일어나죠? 사업 성과는 이제 월 이제 이용자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월 이용자들은 그 그러니까 푸드뱅크마다 이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푸드뱅크마다 이제 기부식품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식품이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무한정으로 이제 이용 대상자로 저희가 추천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기관에서는 기부 식품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이제 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럼 위기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 결식 문제 같은 거는 해결은 어느 정도 일부 담당이 되나요, 여기서? 위기가정 결식은 어느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경로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기부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수급자보다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적 지원을 받으시지 못하는 분을 사실 우선적으로 이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상은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 운영에 지원해주는 우리 대상이 한 몇 개 점이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는 대상점이? 저희가 푸드뱅크가 2개 있고 푸드마켓이 2개, 푸드뱅크가 3개 있고 푸드마켓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개? 5개소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용어 자체도 실은 우리가 기부식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실은 평택시에서 또 법령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수혜받는 분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공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였더라 우리가. 원심창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복지국에서 우리 선현 추모 사업 지원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과하고 약간 중복된 느낌이 더 드는데 이런 선현 추모 사업에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선양 사업은 민세 안정 선생 관련한 사업이랑 원심창 의사 사업, 그리고 3.1절 기념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3가지가 있고요. 문화예술과랑 겹치는 사업은 민세 안재용 선생 관련해서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기념관, 민세 안재용 선생 기념관 건립 업무만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선양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재영 기념관 건립 추진 준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안재영 생가 건립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는데 또 추진 준비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뭐 맞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인프라 구축은 그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 추진단에서 이제 그 선양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선현 추모 사업이 총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3군데인가요? 근데 이번에 또 독립 항일 운동에 대한 그 어떤 의원 발의가 와서 우리 의원에서 통과가 된 걸로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4개가 이제 만약에 통과가 다 된다고 하면 4개 선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조례는 뭐 사업의 가지수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저희 지역의 독립운동가 중에 지역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선양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세 가지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의 사업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청년 그래서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 지원센터 있죠. 청년 지원센터 우리 조성의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 반영을 해서 이게 지원을 나가고 있는 거죠? 올해는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올해 추경에는 담지 않았나요? 추경에는 담아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증액을 좀 했습니다. 제가 증액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언뜻 있는 것 같아서 그 증액이 보고 증액을 했으면 어느 정도 증액이 했는지 좀 공문도 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뭐 기반 구축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진영 그러니까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평택 청년 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운영 지원은 다른 곳에 못지않게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좀 뿌리가 잘 퍼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있죠. 지금 이 지원 올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95명, 6명 이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 기준은 이제 청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제 120% 이상이어야 되고 이제 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고 이제 월세는 이제 50만 원 이하인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한 사람한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청자는 좀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자 수는 어때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청하시는 청년들은? 사실 그 중위소득이라든지 그 보증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선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2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명 선정을 해서 지원이 나갔다고요? 70명? 지금 10월 기준으로 96명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때 100명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네,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적합자로 이제 선정된 거는 96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2021년도에는 몇 명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줬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늘어났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선정자들이 늘어났겠죠?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잘 해서 이분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부담이 많이 올라가요. 실은 우리가 평택시에서 이런 개발 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월세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이게 기대를 갖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되면 이제 사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들은 이제 생애 1회 받는 거죠? 네, 1년밖에 못 그렇습니다. 받는 거죠. 생애 한 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정말.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왜냐하면 저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김순희 의원 있으십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242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그 경로당
그 미설치 현황이 있어요. 그 사유도 있고 한데 우리 그 전체 등록 경로당이 613개 본청 송출 안출해서 거기에 비해서 또 미설치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216개나 되고 설치율이 이제 7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뒷장 넘겨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미설치 사유가 있어요. 전체 이제 91개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부지 미확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여기에 포함된 거는 경로당의 부지 미확보로 여기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숫자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설치돼 있는 미설치는 안 되고 미설치는 안 되고 설치돼 있는 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치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은 부지 미확보 돼 있는 데는 전세로도 못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역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평택시에 부지 미확보래 가지고 전세로도 못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없는 거네, 없는 거예요. 그죠? 경로당이 없는 거네. 없는 거고 노인 인구 부족이나 인근 이용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로당이 있는 거고 노인 인구 부족을 해서 못 하는 거. 20인 이상인가요? 20인 이상 어르신들 등록이 마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는 거죠? 아파트 예정 지역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거는 어떤 겁니까? 노인 인구 부족도 설치 기준에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라든가 그 이제 가설 건축물 같은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데 인원은 되는데 그냥 그 가설 건축물에 계시는 분들 설치 기준에 부적합이라고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결국은 부지 미확보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일단 저희가 이 미설치 현황은 네. 그 통리를 기준으로 전체 통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 613개소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매입이나 임차를 내년도에는 예산을 3억 원으로 인상해서 저희가 원학은 얼마였었죠? 2억입니다. 2억이었는데 내년엔 3억. 예, 그렇습니다. 3억으로 인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전월세가 상당히 인상돼서 그 전세로 사용하시는 그 경로당도 결국은 방을 내줘야 되는 실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을 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올해 이거 인상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그 경로당, 올해 철수한 경로당도 아마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노력하겠습니다. 같아서, 또 올해 파악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 좀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고, 부지 미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나요? 부지 확보에 뭐 50% 부담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게 91개나 되는 상황이고. 부지 미확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마을에서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마을회관과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경우를 그 사유로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매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매입은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경로당 매입.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아니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젖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매입을 쓰겠다는- 해서 네, 전세가 아니고 매입을 해서. 예,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이나 네. 전세나 3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해드리고 쉬운 있네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요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산이 지나간 얘기지만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쓰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요새 사실 어르신들 보급해드리는 여러 가지 보급 물품 중에서도 남는 보급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을 그냥 자꾸 늘린 부분에 증액시켜서 할 게 아니고 요즘에 어르신들 취향이나 문화가 좀 바뀌기 때문에 한번 조정해서 이런 부지 미확보되는데 좀 지원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전체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서 한번 요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자료까지 다 요청을 하면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여기 중식 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